그거 한번 꼭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노와 증오가 넘쳐나는 사회가 됐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만 저 사람을 공격해라 라고 안 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머지 30% 또는 많은 깨어있지 못한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저기는 사라져야 할 사람이다.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틈만 있으면 범죄자다, 피의자다, 중대범죄자다,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 오죽하면 그러겠어. 반국가 세력이라잖아. 그러면 그 상대가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제거돼야 할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를 끌고 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쏟아내면 국민들 마음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자유총연맹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이런 데서 했던 얘기만 한번 들어봅시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신은기 변호사님, 자, 저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저런 말들을 쏟아냈을 때 언론들은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발언 이렇게 썼습니다만 아무리 보수층 결집이라도 그렇지 반국가 세력, 조작 선동, 허위 선동, 폐륜, 야비하고 공작 이런 말들을 야당을 향해서 쏟아내면 그 나라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짧은 시간 들었지만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거든요. 정말 저는 지금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정말 느끼고요. 참 저런 대통령을 제가 후보 시절에 알았더라면 정말 제 표를 안 줬을 텐데 근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양당 체제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후보 시절에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모르고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찍으셨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1년 6개월 동안 이 망치는 정도와 방향이 너무나도 참 심각한 지경이고 또 너무나도 그 내용들이 너무 저열하고 비열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의 직위에서는 절대 그 어느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됐었을 때 써서는 안 되는 언어들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제가 참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쨌든 저도 국민의힘을 뛰쳐나왔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막무가내식의 저런 발언과 저런 행동 양태들을 막을 것인지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고 지지했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노력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 탈당을 합니까? 저런 사람이 이끄는 대통령, 저런 사람이 이끌고 가는 나라
저런 대통령 밑에 있다가는 이 나라 큰일 나겠다. 이런 자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메시지 전문가 최수영 컨설턴트. 대통령의 저런 발언을 쓰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물론 뭐 참석도 하고 고치고 그러겠지만 저거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파멸로 이끈 그런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것을 쓰는 놈들은?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최근에 연설기록 비서관을 바꿨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거친 언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지 그래서 좀 더 바꾸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더 거칠게 쓰라고 바꾼 거 아닌가 싶네요. 정말 그러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근데 저도 청와대 대변인실에 근무하면서 제가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때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관장했을 사람으로서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언어는 가급적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거칠면 안 되고 사실은 그리고 대통령이 그 통합의 최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김철근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기에 나오는 언어들은 어찌 보면은 선거용 언어입니다. 저거는 대통령의 국가 행사에 대한 언어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왜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성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신년사를 보니까 또 이념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대통령의 언어가 바뀌겠다고 약속을 하고 국민이 옳다고 했는데 1월 1일 신년사야말로 첫 해 국민에게 대하는 대통령의 그야말로 첫 메시지인데 여기에 또 이념이 들어가고 물론 따뜻한 정보도 들어가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어떤 딱 들어맞는 구심점이 없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언어, 그러니까 분열과 정말 증오의 언어들을 대통령이 양산하면 안 됩니다. 사실 대통령의 언어는 정말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국민을 미래로 이끄는 희망의 언어를 보내줘야죠. 정치는 말 그대로 희망을 파는 장사꾼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야말로 대통령의 말로 그 장사꾼의 최고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주는 언어를 써야지. 저는 저렇게 극도에 말하자면 불안과 그다음에 대결의 언어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건 한번 심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국정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저는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신년사에 또 다른 이념이 등장하는 걸 보고 저 아직도 이런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사실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개 구청장 선거잖아요. 일개 구청장 선거. 사실은 대통령은 정쟁으로부터 본인 스스로가 좀 벗어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수석들은 당적을 갖지 않습니다. 가질 수 없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 중립을 좀 강조하고 국가 수반으로서의 여야를 아우르면서 그 국민 통합의 기능을 좀 해라라는 걸 법적 제재를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의 언어가 이런 행사장에 가서 스스로 정쟁의 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야당 당연히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공격해야 될 판인데 공격의 빌미를 계속 주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말입니다. 여야의 정치 싸움으로 날 새는 줄 몰라요. 지금 한번 보세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를 잘한다면서요.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보는 튼튼하다면서요. 평화가 지금 제대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가 정권 잡아서 총선 이제 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권당은요, 기본적으로 방어 논리를 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은 무조건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럼 결국은 우리 편만이라도 제대로 모아서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구도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직분과 본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찌 보면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김 총장의 말에 저도 하나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의 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시지도 좀 거칠고 단어도 거칠지만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사실 태도가 콘텐츠는 아닙니다. 근데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대통령의 콘텐츠를 가늠합니다. 지금 이게 상호 부조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어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실은 언어적 요소보다도 비언어적 요소가 더 소구가 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국민들이 뭔가 좀 불안하고 좀 뭔가 거칠다는 그런 느낌이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살다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만났는지 참 제가 요즘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리셨는데 이 정치인들의 언어는 뭔가 좀 희망, 미래, 통합 이런 것도 있지만 미래 세대들이 배워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친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 말이 더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 거친 표현을 쓰면 뭔가 더 지지층이 결집하고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들이 논평을 입장을 낼 때는 늘 듣던 말 아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언어를 보면 중학생들이 들을까 봐 겁나는 언어들 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기자들하고의 김치찌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화합할 것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낮에 대통령을 비판했던 야당이라 할지라도 저녁에는 내가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표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그랬는데 지금은 물가 너무 올라서 삼겹살에 소주, 서민들의 어떤 회한과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대명사였는데 삼겹살에 소주 먹기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럴 뿐더러 야당 대표 한 번 안 만나고 3년 차를 맞이하는 이런 대통령은 우리가 전무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또 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에게 다가가고 소통 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척결, 경로, 늘 경로하시잖아요. 그리고 타파, 국감 전에는 장관들에게 싸워라. 늘 그런 얘기만 하신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기대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게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해가 바뀌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단어 빼먹었어요. 카르텔. 카르텔. 네. 어? 그러네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 법적 카르텔 아니에요? 네, 본인이 그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분이죠. 법적 카르텔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카르텔로 보이나 보죠. 저도 한마디 또 거들면은 카르텔 자꾸 얘기하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그건 유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카르텔을 공격하는 순간 카르텔로 공격을 받는데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교하고 아주 치밀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카르텔을 던지는 순간 저도 방송 나가서 제일 방어하기 어려운 게 근데 그게 법적 카르텔이 아니냐고 반문할 때는 저도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꺼내라는 거지? 이 새해 벽두에도. 그래서 제가 교훈이라는 게 또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가님도 이런 글을 주셨어요. 원래 대통령 연설은 최고의 정제된 언어라서 많은 학생들이 읽고 공부하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언어는 어디 갔다가 쓸 데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우리 김유정 의원님 얘기하시잖아요. 배울까 봐 겁난다고. 부산이대이님, 누가 써준다고 그대로 읽는다고요? 머리에 술 들었나요? 아니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만났을까요? 지나가 버린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많은. 저는 이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심판을 해야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참 저는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게 아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어요. 정치 안 해봤잖아요. 정치를 안 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부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면 신세진 사람도 있고 또 뭐 써줘야 될 사람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뭐 사람 쓰는데 인재 풀이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정치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제 끝나고 정치를 안 하는 자리 아닙니까? 국회의장이야 뭐 끝나고 출마하든 말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되게 안 하지만 대통령은 안 해요. 그러면 부채도 없어. 끝나고 나서 정치할 일도 없어. 또 자식도 없으니까 뭐 물려줄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걸 보고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